안녕하십니까. 전 형사과 생활범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사입니다. 형사가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는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겐 아주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사실 형사라는 직업이 범죄자를 잡는 것이 주된 업무지만 피해자 구제에 힘쓰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생활범죄팀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범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은 제게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물론 고된 업무를 마친 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사연 듣는 것이 제 큰 낙이기도 하고요. 항상 애청자 입장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사연자 입장이 되어보니까 무척 부끄러운데요. 그럼에도 제 사연을 밝히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두에도 밝혔듯이 전 훌륭하다곤 할 수 없지만 훌륭한 경찰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경찰입니다. 제가 경찰이 되기까진 정말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 과정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제겐 4살 많은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한텐 엄마와 다름없는 존재죠. 흔히 업어 키운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누나는 정말 절 업어 키웠어요. 왜냐고요? 사실 우리 두 남매는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트럭에 야채를 싣고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은 팍팍한 삶 속에서도 꿋꿋하셨어요. 지하 단칸방에 4식구가 살았어도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단출한 밥상이었어도 배는 골치 않았고요. 어깨를 맞대며 비좁게 잠을 잤어도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제 기억에는 단란한 가정이었네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는 걸 보면 행복했었다는 얘기겠죠. 부모님은 야채를 떼오기 위해 매일 새벽 시장을 함께 다녀오셨는데요. 그때마다 전 억지로 눈을 감고 엄마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어스름한 새벽에 집을 나서는 부모님을 붙잡고 땡깡을 피우고 싶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 아빠가 야채를 팔아야 우리를 먹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컴컴한 새벽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무서웠지만 정말 꾹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누나는 제 가슴을 토닥여 주었어요. 누나도 겨우 초등학생이었고 자기도 되게 무서웠을 텐데 매일같이 어린 동생을 달래줬던 거였죠. 불행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부모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부스럭거리며 채비를 하셨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 말라고 말렸겠죠. 부질없는 생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런 후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탄 트럭이 빙판에 미끄러져 전복됐다는 소식은 나중에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어려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 식구가 새들어 사는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 누나를 붙잡고 펑펑 울었고 누나도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며 큰일이 난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장례식이 뭔지도 몰랐고 왜 엄마 아빠 사진에다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건지도 몰랐죠. 나중에 누나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먼저 갔대. 어? 왜? 왜 우리한테 말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대? 누나?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먼저 쉬려고 갔대. 누나 꿈에 엄마가 나왔는데 하늘나라가 되게 좋은 곳이래. 그래서 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만나러 오라고 누나한테 말했어. 아, 그러는 게 어딨어. 그래도 말은 하고 가야지. 괜히 기다렸잖아. 그럼 엄마 아빠는 집에 안 온대? 지금은 못 오신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찾아가 보면 돼. 난 지금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그럼 누나 하늘나라에 언제 찾아가 볼 거야?
누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누나의 배려가 없었더라면 아마 어린 전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린 우리 남매는 이제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를 돌봐줄 일가 친척이라곤 시골에 있는 외숙모뿐이었는데 외숙모는 우리를 키울 수 없다고 거부했고 우린 졸지에 고아원에 갈 신세가 돼버린 것이었죠. 남은 거라곤 시설에 들어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동생이랑 단둘이 살 거라며 얼굴 모르는 어른들 앞에서 완강히 버텼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아마 누나는 초등학교 4, 5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누나는 절대 고아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우리를 도와주려던 관계자분들도 곤란한 상황이었죠. 후견인이 돼줄 만한 친족 하나 없는 우리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방법은 오직 보육시설로 가는 것뿐인데 누나가 저렇게 버티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 사람들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너무 어릴 적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 당신께서 아이들의 미성년 후견인이 돼주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매가 시설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가 너희들 어른이 될 때까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자. 알았지? 아주머니한텐 자식이 둘 있었어요. 저희와 똑같이 남매였죠. 거기에다 돌봐야 할 아이가 둘이나 더 생겼으니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전 마냥 좋았어요. 낯선 곳에 가지 않고 누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야, 그 우유 왜 먹어? 그거 내 건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첫째 딸이 표독스럽게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이 말이죠.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신 우유를 마시고 있는 누나의 모습에 질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리곤 우유를 빼앗아 누나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군요. 그땐 잘 몰랐지만 아마 누나는 주인 아주머니의 딸과 다퉜다간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아유, 얘가 왜 이래? 엄마가 가져다 준 건데 왜 난리야? 네 우유는 냉장고에 있어. 아주머니는 못된 딸을 혼찌검을 내며 우유에 흠뻑 젖은 누나를 달랬습니다. 일을 어째. 아줌마가 미안해. 제가 왜 저렇게 심술을 부리는 줄 모르겠다. 옷 갈아입고 아줌마한테 줘. 내가 빨아줄게.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지하방 월세는 받지 않으셨고요.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알아서 난방 기름도 채워주셨고 끼니도 자기 자식들과 다름없이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그런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여러 어른들의 도움으로 우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가며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일찍 철이 들어버린 누나도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었고요. 공부도 정말 악착같이 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자기가 동생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공부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누나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됐습니다. 매형도 의사고요. 정말 대단한 누이죠. 저도 우리 누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누나의 영향을 받고 자라서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솔직히 비뚤어질 새가 없었죠. 그랬다간 누나한테 크게 혼이 나고 집에서 쫓겨났을걸요? 이런 말을 하고 나니 불쑥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저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껄렁껄렁거렸을 때가 잠시 있었거든요. 동네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가 누나한테 딱 걸려버렸지 뭡니까. 누나가 무서운 표정으로 날 노려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절 노려보고 난 후 말없이 돌아가더라고요. 뭔가 낌새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책과 공책은 물론 교복이랑 운동화, 옷가지들까지
누나는 제 것을 모조리 집안에서 빼내서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내 걸 왜 버리는 건데? 지금부터 넌 내 동생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나도 동생 없다고 생각할 거야. 정말 큰일 났다 싶었죠. 저렇게 불같이 화내는 누나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누나가 다시는 절 보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솔직히 겁이 나서 죽을 뻔했죠. 제게 남은 가족이라고 누나밖에 없는데 누나한테 버림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안해 누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담배 피우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됐어. 엄마 아빠가 이런 네 모습을 보고 편하게 잠드실 수 있겠어? 나도 이런 동생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신문을 돌리든 술집 웨이터를 하든 너 알아서 살아. 누나, 이러지 마. 진짜 잘못했다니까. 누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진짜 버림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 이불까지 둘둘 말아서 바깥에 막 집어던지는데 솔직히 지금도 누나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누나의 화는 잦아들 기미가 없었고 넋이 나가버린 전 버려지는 제 물건들을 망연자실하게 보고만 있었죠. 그때 제 눈에 구세주가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시장을 보고 돌아온 주인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동생 물건을 내다 버리는 거야? 아줌마, 누나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담배 피웠다고 화가 나서 저래요.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래요. 아줌마, 누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전 아주머니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했죠. 누나를 말릴 사람은 아주머니밖에 없었어요. 전 아주머니 등 뒤에 숨어서 제발 아주머니가 누나를 말려주길 바랬습니다. 전후 좌우 사정을 알게 된 아주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누나를 달랬습니다. 그래, 네가 화가 난 건 알겠어. 하지만 동생이 진짜 반성한다잖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누나라면 잘못한 동생도 감쌀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참아주지 않겠니? 누나는 아주머니의 말에 겨우 진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주머니 품속에서 한참이나 울더군요. 아주머니는 그런 누나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네 마음 잘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누나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없던 저는 이제 쫓겨나진 않겠구나 라고만 생각하며 안도했죠. 사실 주인 아주머니는 저에게도 누나에게도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엄마처럼 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 거였죠. 어쩌면 우리를 정말 자식처럼 여기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보살핌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어요. 공부를 잘했던 누나는 이름 있는 대학에 단번에 합격을 했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였죠. 합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입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간신히 학교 다니며 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그런 목돈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또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나의 합격 소식에 제일처럼 기뻐한 주인 아주머니는 누나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어요. 우선 이걸로 등록금 해결하렴. 아줌마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등록부터 하고 나중에 네가 잘 되면 아줌마한테 갚으면 되지 않니? 아줌마.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누나는 무사히 대학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주인 아주머니 집에서 나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고 악바리 같은 성격답게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도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매는 아주머니 품을 떠나
각자의 인생을 개척해가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도 가끔 아주머니를 보러 들르기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소식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 제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누나 역시 병원 인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언젠가부터 주인 아주머니의 소식이 뚝 하고 끊겨버린 것이었어요. 걱정이 앞선 누나는 옛날 아주머니 댁에 찾아가 봤지만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아주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가셨는지 알 길이 없었죠. 집이 급매로 나온 걸 보면 급하게 이사를 가신 것 같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고 아무도 아주머니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나가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결국 아주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은인과 같은 아주머니를 잊고 산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전 꿈꾸던 경찰관이 되었고 누나는 훌륭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어서 단란한 가정도 꾸렸지요. 아마 그 아주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우리 남매가 훌륭히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두고두고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는데 아주머니를 찾을 방법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죠. 경찰이 된 이후에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리 아주머니의 이름으로 신원조회를 해봐도 정보가 나오지가 않더군요. 몇 가지 단서를 찾긴 했지만 결국 아주머니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인 제가 찾지 못하는데 누나도 방법이 없었죠. 누나는 가끔 아주머니 얘기가 나올 때면 슬쩍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생활범죄팀이 형사팀 지원 업무를 하게 됐는데 오피스텔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들을 체포하는 지원 업무였습니다. 그들을 체포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오피스텔을 급습해 일당들을 모두 체포하고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는 작업이 어렵지 않게 진행됐죠. 전 그들의 자금이 드나드는 대포 통장을 조사하고 통장 명의자를 찾아 처벌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들의 규모가 상당해서 그들이 돌려쓰고 있는 대포 통장도 수십 개가 넘었죠. 대부분 이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통장 명의를 넘긴 사람들이었어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양도해버리고 만 것이죠.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겨버린 것도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통장 명의자들 중에는 학생도 있었고 회사원도 있었어요. 딱한 사정도 보였지만 워낙 불법 사이트의 규모가 커서 대포 통장 명의자들도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구속 수사는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미필적 고의라고 해도 완벽하게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전 대포 통장 명의자들을 하나 둘씩 찾아냈고 출석 통보와 함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직접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행방이 불분명한 박숙자라는 70대 여성 명의자가 한 명 있었는데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행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더군요. 도박 사이트 일당을 취조하면서 서울역 노숙자들 중에서도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박숙자 씨를 찾기 위해 서울역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70대 여성, 서울역 노숙자, 성명 박숙자. 어디로 가지만 않았다면 찾기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서울역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곳은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전 어렵지 않게 박숙자 씨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숙자 씨의 얼굴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처럼 박숙자 씨는 누나와 제가 그렇게 찾았던 주인 아주머니였어요. 많이 늙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맞죠? 서운동에서 사셨던 박선자 아주머니 맞죠? 저 모르시겠어요? 지하방에 누나와 함께 살았던 규혁이에요. 규혁이? 울보 규혁이 말이야? 아주머니는 흐릿한 눈을 껌뻑이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절 기억하시는지 눈물을 또르르 흘리며 제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그래, 맞네. 규혁이가 맞네. 아이고, 정말 다 컸구나. 다 컸어.
네, 맞아요. 그런데 아주머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곳에 계시는 건데요? 아주머니는 제 말에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셔서인지 건강도 좋지 않아 보였죠. 전 우선 아주머니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곧바로 누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아줌마를 찾았어? 어디서? 뭐? 서울역 노숙자? 누나는 바로 절 찾아왔어요. 아줌마, 저예요. 희영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알다 마다. 내가 똑순이 희영이를 왜 몰라? 공부도 엄청 잘해서 의대에 갔지 않니? 숭숭 빠진 앞니를 내보이며 환하게 웃는 아줌마의 모습에 전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줌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정신이 혼미한 아주머니를 붙들곤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됐던 거였어요? 대체 왜 이렇게 사시는 건데요? 자식들은요? 아들, 딸 있잖아요. 걔네들은 아줌마 이러고 사는 거 알아요? 눈이 뻘개진 누나는 초라해진 아줌마를 붙잡고 한참이나 울더군요. 아줌마는 그런 누나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 괜찮어. 난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우선 따뜻한 음식을 좀 드렸고 경찰서에서 씻은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주머니의 모습이 더 보이더군요. 기운을 좀 차린 아주머니는 우리 남매에게 그동안 있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재산은 오래된 2층 집이 전부였는데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되었는데 이미 시집장가를 간 두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 연락을 끊고 잠적하다시피 도망을 쳤다는 거였죠. 처음엔 청주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버텼는데 빚쟁이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청주에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또 도망치듯이 청주를 떠났고 서울까지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자식들은요? 자식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누나의 질문에 아주머니는 쓸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2층 집을 날려먹었다는 걸 안 자식들은 엄마를 매몰차게 외면했다는 거였죠. 자기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공중분해 돼버린 것에 화가 난 것이었겠죠. 아주머니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처럼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었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니 어디에서 일을 하기도 어려워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싹 마른 몸뚱이 하나 뉘일 곳이 없더라는 것이었죠. 아주머니의 노숙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하루하루 끼니를 구걸하러 다니며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길거리 생활을 했고 지난달쯤 웬 남자 하나가 와서 쓰지 않는 통장을 1,000원에 사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당장 아쉬웠던 아주머니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통장과 도장을 단돈에 넘겼고 그 통장은 대포 통장으로 둔갑해 범죄에 쓰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이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나는 당장 아주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숙자 씨는 대포 통장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었거든요. 누나는 버럭 화를 내며 내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었어. 그런데 뭐? 피의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1,000원에 통장을 팔았는데 그게 범죄자니? 나도 알아, 누나. 그런데 일단은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누나는 집으로 돌아가. 펄펄 뛰는 누나를 겨우 진정시키고 전 아주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힘을 썼어요. 상부에도 보고를 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포 통장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 아주머니의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 새빵 살던 귀역이라는 말은 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엄마와는 연 끊고 산 지 오래됐다는 말과 함께 엄마가 감방을 가든 재판을 가든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더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말이죠. 정말 아주머니의 말려는 박복했습니다. 전 반드시 아주머니를 구제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저와 누나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뛴 것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다행히 아주머니가 놈들에게 넘긴 통장은 인출 범위가 적고 가담 정도의 기간이 짧았습니다. 또 병약한 노숙자였다는 것도 무리 없이 인정됐고요. 참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대포 통장에 휘말린 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벌금은 누나가 대신 내주었고요. 지금 아주머니는 누나가 마련해준 깨끗한 거처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누나 집에서도 가까워서 누나는 매일같이 아주머니를 들여다봅니다. 저도 자주 들러서 아주머니랑 밥도 같이 먹고 가끔 바람도 쐬러 다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지난주에 누나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어린 조카들이 아주머니한테 할머니 할머니 하는데 아주머니가 눈물을 왈칵 쏟으시더라고요. 저랑 누나도 눈물을 참느라 정말 혼이 났답니다. 누나가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옛날에 저희한테 자주 만들어 주셨던 거잖아요. 이젠 제가 그 맛을 그대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곤 누나를 쳐다보았어요. 응? 희영아, 지금 나를 뭐라고 불렀니? 엄마요. 엄마라고 했어요. 예전부터 꼭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어요. 또 한 번 불러볼까요? 엄마. 희영아. 아주머니는 누나와 저를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누나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젠 아주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살 거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저도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결혼할 여자에게 이분이 우리 엄마라고 당당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남매 잘한 거 맞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함부로 통장 명의 같은 거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사연투부의 열렬한 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30대 주부입니다. 오늘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다녀왔는데요. 요 녀석이 저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달려오다가 그만 꽈당 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랑 같은 반으로 보이는 친구가 넘어진 우리 애를 조망만한 손으로 일으켜주며 안 아파? 복도에선 조심해야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자신을 일으켜준 친구에게 고마워하고 인사를 하는데 두 꼬맹이들이 어찌나 사이가 좋아 보이던지요. 그 광경에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사연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답기도 애달프기도 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릴 적 제가 자라온 환경은 나쁘지 않았어요. 음식을 잘하는 엄마와 성실히 회사를 다니던 아빠가 있었고 남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히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우한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화목했던 저희 집안에
불행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건 제가 막 중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바로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전 바둑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바둑 잡지를 선물로 준비했고, 남동생은 생일 카드를 써놓고 퇴근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오시질 않는 거였어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집에 퇴근하던 아빠였는데 유독 그날따라 늦으시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갑게 식었고 저와 동생도 배가 고파서 짜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든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뭐라고요? 그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왜요? 많이 다쳤어요? 아버지가 사고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동생이랑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당부를 남기곤 혼비백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아빠가 얼마나 다쳤는지, 설마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그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동생이 제게 묻는 것이었어요. 누나, 나 잡채 조금만 먹으면 안 돼? 동생도 심각한 분위기 때문에 선뜻 밥숟갈을 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이니까 차려진 밥 맛있게 먹으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전 아빠가 다쳤다는데도 잡채 타령을 하는 남동생이 미워서 신경질을 부리고 말았죠. 야, 넌 아빠가 병원에 갔다는데 그 잡채가 넘어가니? 넌 걱정도 안 돼? 동생은 제가 쏘아붙이는 게 서러웠는지 그렁그렁한 눈으로 입을 내밀고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간혹 그때 생각을 하면 동생한테 여간 미안한 게 아닙니다. 엄마는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는 무거운 음성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다쳤어. 아무래도 엄마는 병원에서 아빠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만나보고 돌아갈 테니까 두연이랑 밥 잘 챙겨 먹고 학교도 잘 갔다 와. 자세한 건 내일 말해줄게. 왜 엄마? 아빠 많이 다쳤어? 얼마나 다쳤는데 그래? 하연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응급실 선생님 말로는 아빠 걷지 못할지도 모른대. 뭐? 진짜? 수술하면 낫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래. 정확한 건 내일 검사해보고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음성만으로도 아빠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죠. 이튿날 시뻘개진 눈으로 어깨가 축 처져 돌아온 엄마는 제게 절망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죠. 아빠는 용접 작업을 하다가 7m 높이에서 추락을 했고 척추 골절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의사는 수술을 진행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가족들이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가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진 큰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두 발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로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두 다리를 잃은 아빠는 많이 좌절했어요. 더 이상 회사도 다닐 수가 없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었으니까요. 말수도 많이 줄었고 웃는 얼굴 대신 화를 내는 얼굴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단란했던 우리 가정엔 그늘이 생긴 것이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절해 계신 아버지 때문에 집안 공기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언제나 듬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는 하루하루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엄마도 도리가 없었어요. 응원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상실감에 무너진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엄마의 일상은 고단해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희 집에 아빠의 직장 상사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장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아저씨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너희들이 하연이랑 두연이구나. 반갑다. 난 네 아빠랑 오랫동안 같이 일한 아저씨란다. 장 팀장 아저씨는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게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밝은 표정과 온화한 말투만 보더라도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분은 그날 아버지와 오랫동안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오랜만에 껄껄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꺼이꺼이 울기도 했어요. 마치 아버지는 그동안 꾹꾹 눌러놓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 팀장 아저씨는 그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며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로했고요. 그렇게 그분이 다녀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아빠가 잠을 설치지도 않고 악몽도 꾸지 않은 것 같다며 참 신기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음 날 본 아버지 얼굴은 한층 밝아져 있었거든요. 제게도 요새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안부를 물으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예전 아빠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장 팀장 아저씨의 속 깊은 대화가 아버지에겐 알게 모르게 힘이 됐었나 봅니다. 전 그런 아저씨가 엄청 고마웠죠. 그 뒤로도 장 팀장 아저씨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아버지도 아저씨가 오시길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고요. 아저씨는 우리 집에 오실 때면 과일이며 과자 세트며 항상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오셨고요. 아버지에겐 회사 소식이나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의 답답함을 달래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저씨는 우리에게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다녀가실 때면 저와 남동생에게 선물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기분이 밝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어스름하게 비추는 아침 해 같은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저 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 팀장님. 아유, 뭘 또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네, 회사에서 직원들 선물을 나눠줬는데요. 박주임 것도 제가 챙겨왔죠. 회사는 했지만 어쨌든 박주임도 회사 사람이지 않습니까? 허허허. 세심한 장 팀장 아저씨는 우리 가족의 이것저것을 챙겨주며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하연아, 너 이번에 고등학교 간다며? 축하한다.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연이 주려고 이것 좀 사왔는데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다. 이게 뭔데요? 아저씨 손자도 고등학생인데 걔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애들은 mp3가 그렇게 인기라며? 그래서 선물로 준비했지. 어떠냐? 마음에 드니? mp3요? 와, 진짜요? 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유, 마음에 든다니까 이 아저씨도 좋구나. 아저씨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아저씨가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서로 격이 없이 지내셨죠. 솔직히 다리를 잃은 아버지에게 힘을 준 건 바로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인내심을 갖고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죠. 장애인 고용센터나 재활센터 등을 통해서
작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었고요. 수영과 농구 같은 운동이나 낚시도 함께 다니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두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는 장 팀장 아저씨 덕분에 조금씩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바뀐 현실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버지가 높은 곳에서 추락해 의식을 잃었을 때도 제일 먼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긴 것도 장 팀장 아저씨였답니다. 또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을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서 장애인이 된 아버지에게 적절한 보상과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도 전부 장 팀장 아저씨가 힘을 써준 덕택이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저희 가족에겐 은인과 다름없는 분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장 팀장 아저씨의 배려와 아버지의 용기로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큰 불행이었지만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겨우 터널 속을 빠져나온 우리 가족의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와장창 쓰러지더군요. 놀란 식구들이 급히 119를 불러 엄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그 뒤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급성 뇌경색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것이었죠. 사람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버지에게 닥친 불행이 겨우 아물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또 엄마를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왜 자꾸 저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당신이 다리를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파했어요. 아마 아버지에겐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 대신 가장이 되어주었고 아버지의 두 다리가 되어주었으며 아버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너무 슬퍼한 아버지가 까무러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죽겠다며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아버지를 지켜준 것도 바로 장 팀장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우리와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진심으로 슬퍼하셨죠. 동생이 이러면 애들은 어떡해. 이 악물고 버텨야지. 정신 차려야지. 아저씨는 무너지려는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안에 넋을 놓고 있었죠. 솔직히 우리 가족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근근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집의 실질적 가장은 바로 엄마였거든요. 이제 고3이 되는 저뿐만 아니라 중학생인 남동생과 아버지까지 이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정기적으로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만약 제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같은 것도 문제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는 남동생에게도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가 홀로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 팀장 아저씨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연아, 많이 힘들지? 이제 내년이면 고3인데 어떡하면 좋으냐. 그런데 말이야, 이럴수록 기운을 차려야 한다. 너도 무척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나머지는 이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어? 꼭 그렇게 할 수 있지? 아저씨의 그 말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저씨만 계시다면 이 커다란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실제로 아저씨는 우리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가족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다 각종 생필품이며 부식거리며 먹을 쌀까지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정말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나이 들고 나니 더 알겠더라고요. 아저씨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한 건지 말이죠. 장 팀장 아저씨는 아내를 잃은 남편, 엄마를 잃은 자식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아픈 상처를 견딜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아저씨는 정말 아버지 못지않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날 장 팀장 아저씨와 함께 치킨 파티를 했는데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무척 기뻐하셨죠. 축하한다 하영아. 그것 보라니까. 난 우리 하영이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아니 형님, 하영이 제 딸이에요. 저도 몰랐던 일을 형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되나? 아무튼 우리 하영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해? 안 그러니 하영아? 아유, 그리고 등록금은 걱정 마라. 이 아저씨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저씨는 정말로 적지 않은 대학 등록금을 대셨습니다. 그 덕에 전 무사히 입학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장학금을 받을 때까지 아저씨는 잊지 않고 등록금을 건네셨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와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때 그 일은 형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처음엔 그랬어. 내가 그때 자네에게 작업장을 바꾸라는 지시만 내리지 않았더라면 자네가 다리를 잃는 일은 없었을 거야. 한동안 그 죄책감 때문에 무척 괴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자네가 내 진짜 친동생처럼 느껴졌고 하연이와 두연이가 내 친조카처럼 생각되더군. 그래서 그래.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생도 어려워할 것 없어. 난 그저 가족을 보살피는 것뿐이니까. 형님. 전 그제야 장 팀장 아저씨와 아버지가 얽힌 사연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상관이었던 아저씨는 당시 아버지에게 다른 업무를 맡긴 거였고 아버지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그만 추락하고 만 것이었죠. 그 일 때문에 아저씨는 죄책감을 갖게 된 것이었고 그렇게 아버지를 살피며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젠 진짜 가족처럼 끈끈한 사이가 돼버린 것이고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저씨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이었죠. 만약 아저씨가 우리 가족 곁에 없었더라면 제가 버틸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저씨의 말처럼 지금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저씨의 도움으로 전 대학 생활을 잘 해가고 있었고 엄마의 빈자리는 컸지만 우리 세 식구는 그래도 씩씩하게 잘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 팀장 아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린 한달음에 아저씨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저씨는 쓸쓸히 혼자였습니다. 부인과는 오래전에 사별을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저씨의 자식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형님,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데 아무리 멀리 살아도 알긴 알아야죠. 아니야. 바쁘게 사는 애들한테 괜한 걱정시키기 싫어. 나 멀쩡해. 괜찮아. 오늘 이런저런 검사 싹 했는데 별거 아닐 거야. 에휴, 형님 고집도 참.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호언하던 아저씨의 말은 틀렸습니다.
의사는 만성 간 경변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아저씨의 간이 많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간이 염증 때문에 섬유화가 됐다며 빨리 간 이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뜻밖의 진단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저 나이가 많이 들고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당신에게 그런 심각한 병마가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죠. 하지만 간 이식 수술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간을 제공해야 이식을 하든 절제를 하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간을 받는 방법은 뇌사자에게 공여를 받는 방법과 건강한 사람의 간을 절제해 이식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뇌사자의 간을 공여받는 건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아저씨의 순서가 되기까진 너무나 많은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생체 간 일부를 이식받는 건데 그 또한 자신의 간을 떼어줄 사람을 찾는 게 관건이었죠. 이번엔 아버지가 선뜻 나섰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형님 살릴 겁니다. 제가 간 떼어드릴게요. 뭐? 동생? 그건 안 돼. 불편한 자네한테 간을 어떻게 받아? 다리를 못 쓰는 거지. 저 간은 멀쩡합니다. 제 간 형님이 받을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떼줄게요. 그러니까 일단 간 검사 먼저 받아볼게요. 동생, 아저씨는 자신의 간을 떼주겠다는 아버지를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저씨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간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혈액형도 일치하고 간 크기도 괜찮다는 판정을 받았죠. 또 긴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심장도 튼튼하다고 했고요. 아버지의 간을 아저씨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저씨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형님, 그거 보세요. 제가 살린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 간 형님한테 줄 수 있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자네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순 없어. 돌봐야 할 애도 둘이나 있는데 그렇게 쉽게 간을 떼준다고 하면 어떡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저 큰 병에 걸린 가족을 구하려는 것 뿐이라고요. 안 그래요? 동생. 결국 아버지는 아저씨에게 간을 떼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두 분 모두 합병증 없이 잘 회복되셨고요. 동생, 고마워. 동생 덕분에 살 수 있었어. 고맙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전 제 간을 형님한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오래 보고 살죠. 알겠죠? 어, 그래. 동생한테 간을 빚졌으니까 내 금옥까지 살아야지. 암. 두 분의 우정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느 형제 못지 않았죠. 저도 장 팀장 아저씨가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더욱 가까이 지냈고 서로 의지하고 살피며 살갑게 지내셨어요. 또 몇 년의 세월이 금방 흘렀고 전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자리도 금세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아저씨가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아도 우리 세 식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었습니다. 제가 입사 기념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아버지와 아저씨 두 분 다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는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두 분끼리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온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뿌듯해졌습니다. 두 분이 오래도록 건강하면 좋겠다는 희망도 들었고요. 어느 날
아저씨가 제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연아, 미국에 있는 아저씨 손자가 곧 서울에 오거든. 아, 그 미국에서 물리학 공부하고 있다는 손자분이요? 그래, 맞다. 그런데 서울 여기저기를 좀 구경하고 싶다는데 아저씨가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말이지. 혹시 너만 괜찮다면 일일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놈이 아주 좋아하겠구나. 전 아저씨의 부탁으로 아저씨 손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지만 훤칠한 키에 시원한 인상을 가진 훈남이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미국에서 살았다곤 했지만 한국말도 유창했고요. 전 그 사람의 가이드가 되어 서울 명소를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했지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그렇게 우리 2사람은 호감을 느꼈고요. 그 뒤로 어른들 몰래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가벼운 만남이 진지하게 바뀌었고 우리 2사람은 연인이 되고 말았죠. 솔직히 이 일을 아저씨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아저씨의 특별 부탁으로 손자분 가이드를 맡은 건데 제가 덜컥 사기였으니까요. 절 싫어하면 어떡하나, 화를 내시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죠. 저 아저씨,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 설마 내 손자랑 사귄다거나 사랑한다거나 뭐 그런 말은 아니겠지? 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진짜 내 귀한 손자랑 하연이랑 사귀게 되었다는 거야? 어휴, 그놈 참 복도 많다. 이 하연이 같은 아가씨를 애인으로 삼다니. 아저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저씨는 일부러 제게 손자의 가이드를 맡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2사람을 이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아저씨는 손자에게 제 칭찬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처음 만난 절 유심히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저씨의 손자였던 그 사람은 지금의 제 남편이자 2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저씨와 아버지는 세상 둘도 없는 돈독한 사돈이 되었고요. 2분은 아직도 틈만 나면 만나 시간을 보내십니다. 아마 전생에 부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2분의 우정 정말 눈물겹죠? 나이를 떠나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